파운드리 시장은 이미 다 내주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아직 성과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HBM이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내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 어딘가에서 터지거든요. 외환 위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준다. 거인, 주식, 부동산부터 거시 경제까지 모두를 위한 비범한 토크쇼 비토코노믹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매시파이 대표 백훈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미국에서 나올 코인이랑 관련된 법안들을 가지고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아주 깊은 대화들을 했었죠. 이번 주 우리가 다룰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코스피가 엄청 올라갔어요. 작년 이때만 해도 한 4천 얼마였는데 지금 거의 8천 위아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너무 좋아요. 코스피도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는 이 반도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수출도 하고 있고, 또 이럴 때는 달러가 1,000원 밑으로 떨어졌어야 됐는데, 제 기준으로, 왜냐면 제가 많이 해외 출장 나가는데 오히려 달러는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갔고 우리 원화가 떨어졌습니다. IMF 사태 직후인데요. 왜 그런지 아주 쉽게, 단순하게, 담백하게 모두를 위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끄러운 진행 굉장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금 수직 하락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 경제 체력은 뭐 튼튼할지 모르겠으나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한국 원화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원화는 내수용 화폐, 이제 국제 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고 글로벌 무역에 잘 사용되지 않죠. 근데 원화의 체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금 급격한 신규 통화 발행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추경을 몇 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유가 지원금 제 지금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원화의 체력과는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저는 봐요. 반도체 물론 뭐 역대급 호황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한 현금 살포를 하면 안 됐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신 의견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를 지금부터 나열하면 아마 1000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커멘트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환율을 결정짓는 그 변수들 중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게요. 지금 환율의 모습이 구조적으로 레벨업 되고 있거든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환율이 그냥 발작 증세를 보였다가 정상화되는 이런 흐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계속 예를 들어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레벨업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화 가치가 레벨 다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조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26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인 요인은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소위 달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역대급 반도체 호황인데 또 수출 기업들의 수출 호재와 경상수지 흑자인데, 통상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때에는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갖고 들어오는 거죠. 환전을 안 하는 거예요. 미래에도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구조적으로 왜 환율이 레벨업 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원화는요 그냥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에요. 그 나라 경제의 구조적으로 펀더멘털이 탄탄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 놓고 봐도요, 올해 성장률이 반짝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재밌게도 작년 잠재 성장률보다 올해 잠재 성장률이, 또 올해보다 내년 잠재 성장률이 계속 레벨 다운되고 있고요. 2%도 깨져서 더 내려가고 1.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외환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다.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인데요. 제가 이 부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정 지출의 구조가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는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예요. 그게 201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연속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긍정적으로 원화를 평가할 수 없게 만들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동성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유동성과 통화량을 늘리고 있어요. 월 4.3%씩 늘리고 있어요. M2 증가율이. 근데 우리나라의 M2 증가율은 그걸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이 이런 세 가지인데,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대응책은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제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외환시장 개입이라든가 구두 개입이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개입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개입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잡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그걸로 인해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조적인 대응책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성장률의 하락 원인을 뭘로 봐야 돼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설명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컵을 세 개를 쌓아 올린다고 해볼게요. 각각의 컵이 기여도예요. 하나가 맨 밑에 있는 노동 투입이라는 레고 블록,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자본 투입이라는 레고 블록, 맨 위에 있는 총 요소 생산성, 그냥 생산성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겠어요. 이 레고 블록을 세 개 쌓았을 때 그 높이가 잠재 성장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은 인구 감소 현상이라든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동 투입의 감소를 만들고, 우리 한국 경제를 장밋빛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 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되지 않아요. 유출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 요즘 잠재 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생산성의 고도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생산성 고도화를 못 이루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레고 블럭이 같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게 잠재 성장률 둔화의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의 이제 주인공이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갑자기 꼬이고, 그 미국에서도 관세 정책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경제 무역 관계 이거 꼬이면 한국 경제가 이걸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X나 뭐 SNS 여러 가지를 이제 관찰을 해보면 우리나라 어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제 어제 미국이랑 종전 합의 소문이 나면서 미국이란 종전에 대한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면서 코스피랑 일본 증시랑 모두가 이제 먼저 반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가 어제 밤에 열렸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종목들의 이제 성장률을 덩치별로 이렇게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50%에 육박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조그맣게 이렇게 나머지 200개 종목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전체의 50%를 차지하는데 둘 다 디램 반도체 기업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다시 다운턴으로 들어갔을 때 엄청난 거품 붕괴와 증시 하락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 사이클을 맞은 건 맞고, 이게 AI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과 결국 괴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AI 산업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 늘리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돈을 잘 벌면 우리나라 기업들로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게 EPS가 저렇게 성장하는데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 지금도 주가 싸다. SK하이닉스 300만 원, 삼성전자 뭐 계속 올라가는 거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 많은 수주를 받는다 쳐. 12개월, 24개월 앞으로 1년, 2년 뒤까지도 돈을 잘 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도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언제나 더 먼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5년, 10년 뒤를 봤을 때 정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라고 시장은 보지, EPS가 앞으로 12개월 뒤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정당화돼서 막 올라가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이나 조금 더 경제 체력이 좋은 나라들의 시장은 좀 그렇게 보죠. 훨씬 더 먼 미래에 기업이나 시장의 펀더멘탈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주가가 먼저 정당화돼서 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먼 미래를 보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AI에 대한 업황이 조금만 다운턴으로 들어가서 엔비디아 실적에 뭐 빨간불이 켜진다거나 빅테크들이 카펙스를 줄인다거나 이러면은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성장은 하지만 주가 지수는 먼저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되고, 특히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호해를 우리나라가 완전히 입어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업턴으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란 변수가 있죠. 알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추가 관세 먹인다거나, 특히 반도체에 관세 특혜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잘하면 가시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질적, 양적 반도체 업황에 발목을 잡는다면 지수는 또 먼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두 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50%를 넘어서 있어요. 과거에는 뭐 30%, 40%대였는데 5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려를 갖고 계신데 저는 이런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인데 왜 지금의 반도체 역대급 업황에 와 있을까? 지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의 업황이 역대급 실적이에요. 그런 이유는 삼성전자의 실적, 매출액이다라고 하면 가격 곱하기 양 아니겠습니까? 매출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매출량은 주는데 매출액은 왜 이렇게 역대급이냐? 가격이 몇 배로 튀어서 그래요. 가격이 왜 이렇게 튀었느냐? 공급망 병목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 역대급 실적의 흐름이 이어지지 못한다 하는 한 가지 조건은 업황이 꺾이지 않아도 반도체 가격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매출액의 그 실적 증가세가 꺾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정학적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미국과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 밸류체인을 자립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마이크론을 앞세워서 그리고 중국은 CXMT 창신 메모리를 앞세워서 지금 자립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마치 이런 거죠. D램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요. 똑같은 속도로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 격차가 있겠지만 추격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근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도 DDR4, DDR5 양산 체제에 들어서고요. 7월에 상장합니다. 근데 대주주가 알리바바, 텐센트예요. 그리고 국가입니다. 중국 국가예요. 정부예요.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미국도 역시 마이크론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음료수라고만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잘 팔리는 음료수가 하나 나오면 다른 경쟁사들이 연이어서 같은 음료수 뭐 매실맛 사이다를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우리가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를 부분품으로서 수출하고 있는 역할인데 근데 중국은 중국대로 자립화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립화해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파운드리 시장은 이미 다 내주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아직 성과 없고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영업이익이고요.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 다 마이너스 영업이익입니다. 지금 역대급 이익은 메모리 반도체 하나인데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조차 양국이 자립화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점차 뺏겨나가는 흐름 속에서 가격이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는 거죠. 이미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정점은 찍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적의 흐름을 2분기, 3분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2분기까지는 좀 긍정적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내년 돈 많이 벌 거예요. 그거 실물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올해 내년 계속 돈 많이 벌 겁니다. 근데 자본시장에 일어나는 주가의 흐름은 실적 증가세가 꺾이거나 마켓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거나 하는 양상 혹은 그 밖에 경쟁사가 기술적 지위가 이만큼 올라오거나 이런 일들이 시장에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적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지점에는 주가의 상승 흐름을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 정말 이 마켓 쉐어를 꺾여 들어가나 기술적 추격이 일어나거나 가격이 상당 부분 꺾여 들어가거나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실적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굉장한 위협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젠슨 황이 얼마 전에 또 국내에 와서 치킨도 먹고 삼겹살도 먹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영업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D램 가격이 엄청 올라갔으니까 저도 그래서 비트코인 노드라는 걸 집에서 돌리는데 그게 그 외장하드가 필요하거든요. 외장하드가 2TB짜리도 30만 원, 40만 원을 해서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튼 젠슨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드는 AI 칩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하는 주요 D램 그것의 가격을 깎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망을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젠슨황이라고 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 말고도 어떤 대체제를 찾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나라도 오지만 대만도 가고 또 미국에 있는 구글 같은 빅테크들과도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잖아요.
분명히 대체제를 찾을 거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는 벌써 그 구글이 만들고 있는 HBM 대체 칩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벌써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BM이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구글에서 만드는 새로운 그 AI 반도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말하자면은 리스크 요소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HBM으로만 한정해서 놓고 봐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가 SK하이닉스 하나뿐이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조인한 거고요. 마이크론도 최근 몇 개월 전에 조인했어요. 계속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HBM 레벨을 올려놓고 양산 체제로 진입하는, 이게 결과적으로 병목 현상이 HBM에 있었는데 병목 현상이 점차 해소되면서 가격이 이제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예의주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반도체를 팔면서 돈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하는 말이 뭐냐면 SK하고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그 반도체들이 예를 들면 엔비디아 안 팔아도 충분히 반도체를 우라카이 해가지고 방송청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국방이랑 관련된 뭐 무기라든가 아니면 뭐 등등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에다가 올인하는 것 같은데, AI 시장이 너무 많이 고지고 확산되다 보니까 여기 안 팔아도 내일 모레 여기 우리가 모르는 분야들에다가도 충분히 이 두 개 기업이 좀 약간 진출할 수가 있으니까 위험성을 안 느끼더라고. 알파고 진행자님의 이제 의견이시니까, 다만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한 가지만 드린다면 조심스럽게,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그 부분을 지적해서 그게 단기적으로 환율이 1,550원을 향해 올라온 배경이 됐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두드러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에 일어나는 단기적인 현상만큼은 그러하지 않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전쟁 딱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 좋아요? 아니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원유 비축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 7개월분이 있어요. 그러면 국제 유가가 치솟아도 비축분을 사용해서 견뎌요. 근데 비축분이 쪼그라들면 그때부터 비싸진 원유를 사들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담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실물 경제적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안 좋아요. 근데 재밌게도 자본시장은요, 전쟁의 경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 공포감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이건 비트코인도 굉장히 유사하게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쟁 공포감의 경과예요. 근데 전쟁 공포감은 지금이 높나요? 아니면 4월, 5월이 높나요? 3월이 더 높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이 더 높아요. 3월이 높았어요. 그건 지수로도 확인이 됩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3월 말일이 정점이에요. 근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주가의 저점이 3월 말일이에요. 역시 원달러 환율의 중간 정점도 3월 말일이에요. 달러 인덱스의 정점도 3월 말일이에요. 국채금리도 3월 말일에 중간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200여 개 나라의 주가의 공통적인 저점이 3월 말일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본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전쟁 공포감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오히려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 그 지점이 들어가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정확히 피팅을 맞출 수 있는 게 2025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5년의 대주제는 관세전쟁이었죠. 관세전쟁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지점이 4월 3일에서 한 10일 사이에. 해방의 날. 그쵸. 이거 판넬 들고 보여주고 중국이 보복할 거야. 우리 보복에 보복할 거야. 보복에 보복. 이때가 공포감이 극에 달아요. 그때가 200여 개 나라가 공통적인 주가 저점입니다. 근 2년 동안의 주가 저점이 바로 4월 3일에서 10일 사이예요. 공포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실물 경제적으로는 관세 전쟁의 공포감이 아니라 관세 발효 여부입니다. 근데 실제 상호 관세 발효는 8월에 단행됐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수출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건 관세 발효 시점이나 관세 발효로부터 한 달 전이죠.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에 나타난 현상을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실물 경제적 영향 요인이 아니라 공포감이 작용한다. 그리고 5월, 6월 들어서는 공포감은 쉽게 말하면 다 잊은 거예요. 자본시장에서는 중동전쟁을 잊은 거예요. 다만 5월, 6월 들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애드업하는 거예요.
위험 자산 담아야지. 이런 움직임이 이 자본시장을 결정짓는다. 그러면 아주 스무스하게 환율 얘기로 넘어가자면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달러가 1,500원을 넘었습니다. 1달러가. 예전에는 달러가 1,500원을 넘기면 우리 경제가 망한다. 금융위기 아니야? 집값 붕괴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일단 국내에서 막 특별하게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내가 밥상을 이렇게 꾸리는 어떤 식자재나 음식료나 뭐 내가 지금 영화 보러 가는 비용이나 아주 굉장히 많은 내가 소비하고 지출하는 분야들로 이렇게 쫙 분산되어 가지고 적용이 되지, 내가 지금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그 분야에 바로 직격탄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알파고님처럼 외국에 자주 나가시면은 힘들어요. 직격탄이죠, 그거는. 네, 예전엔 메뉴 가격을 뭐 볼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일일이 따지고. 그러니까 저도 외국 출장을 많이 나가는 사람인데 이제 똑같이 내가 100만 원을 환전을 한다, 달러로. 그때 쥐어지는 달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힘들고, 우리나라에서 수입 사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수입 대금을 치르려면은 달러 양이 계속 줄어드니까 계속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니까 아마 계속 직격탄일 텐데,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특히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이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대금을 받는 달러에 환전할 때 더 받는 원화가 많아지니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물론 과거 IMF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거는, 당시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지금은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같이 오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수출 기업들도 좋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상 뭐 수입해서 쓰는 원자재들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힘들죠. 그래서 저는 1,500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온 환율이 언젠가는 분명히 경제 전반으로 쫙 다 퍼지고 나면은 어딘가에서 큰 이슈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는 지금 사모 대출이 경색이 터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이잖아요. 물론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용대출 사람들 엄청 써요.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 상장한 그 2배 레버리지 ETF에도 1조 원이 몰렸다고 하는데, 이게 은행들 추산에 따르면 신용대출 받아서 들어온 자금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갭 투자 물린 개미들, 여기에서 손실 나고 있는 거 메이크업 하려고 코인 투자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렸고, 여기에서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고 미수 거래하고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이러고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내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 어딘가에서 터지거든요. 그게 이제 거품이 쫙 빠지면서 증시나 뭐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에서 모두 더 큰 위기로 번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은 지금 너무 높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환율이 높아지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오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금융위기 와서 환율이 올라갔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왔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현상, 달러 선호현상이 집중되면서 스파이크를 찍고 1,800원, 1,600원을 찍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의 이 환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레벨업 되고 있고, 이 높아진 환율 레벨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강달러 뉴노멀화 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지점을 찝는다면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는 낮아요. 근데 분기별로 평균 환율을 계산해보면 IMF 외환위기 수준이에요. 그만큼 높아져 있는 환율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고환율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환율을 잡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많이 쓰다 보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우리 외환위기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 빌린 돈이 있어야 못 갚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외 채무가 없어요. 빌려준 돈이 훨씬 많아요. 대외 채권이. 근데 외환위기 왔었을 때는 대외 채무가 이만큼이었고 대외 채권은 요만큼이 반대로 했었어요. 지금 외환위기 올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싶은 것은, 이렇게 높은 환율이 오래 지속되니까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까? 어떤 어려움을 줄까?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준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채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달러로 돈을 받는데 같은 물건을 수출하는데
달러 베이스가 커지면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니까 거시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전체 구조가 중소기업이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다가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구조화에 있잖아요. 정작 수입업체들은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야. 이게 K장 양극화가 더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이래로 계속 고환율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반도체나 주력산업 수출 대기업들은 호재를 부르고 있지만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보이면 정말요. 농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유가 급등했죠. 근데 재고분이 7개월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가격에 사들였고요. 그럼 정제 마진이 이렇게 해서 항공유는 급등했죠. 세계 항공기의 3분의 1이 우리나라 항공유수입니다. 환율마저 뛰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K장 양극화에서 나오는 고충,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이게 외환위기를 가져올 거야. 이거는 잘못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환시장의 문제는 외환시장 내에 있는 게 아니다. 외환시장 밖에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둔화나 재정건전성 악화나 고질적인 유동성 공급 속도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유출액 보다 적어요. 유입액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유출액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해결안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쉽게 한 단계 하자면 1,600원 갈 것 같아요?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저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다. 교수님 다 가실 거다. 가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토론이 이제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원인은 화폐 시스템의 붕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굉장히 사기 좋은 시기라고 방송 이전 좀 더 기다리라며요. 그러면 이때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르는 증시에 올라타 계셔라.